사무라이는 양민들보다 높은 신분으로서 칼을 차고 다닐 권리가 있는 특권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이한 시대에 귀족을 경호해주면서 탄생했지만 전국시대에 큰 활약을 펼치는 덕분에 특권층이 되었죠. 하지만 사무라이가 실질적인 지배층이었던 시기는 이 전국시대뿐이었습니다. 이후 에도시대에 들어서는 평민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무라이들이 넘쳐났죠. 왜 이들은 비참한 생활을 할 정도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에도 막부가 들어서는 에도 시대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전란의 시대가 끝나자 농업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고 상업도 매우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도쿄에 해당하는 도시 에도는 당시 사무라이만 60만 명, 농민과 상인이 무려 40만 명이나 거주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파리와 런던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구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도시에 거주하자 해당 도시인 에도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영향이 일본 전역에 미치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막부의 일부 지배층에게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민 계층인 상인과 농민도 경제적 혜택을 크게 입었죠. 막부가 가끔씩 검야경을 내려 농민들의 사치를 금지했던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윤택한 생활을 누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특권층인 사무라이들은 아무런 경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월급에 해당되는 복록을 받으며 생활했는데 이 복록이 일상생활만 겨우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전역의 사무라이 약 90%가 하급 사무라이에 해당되었는데 이들은 소액의 현금을 받거나 쌀 창고에서 복록에 해당되는 만큼의 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사무라이의 계급에는 전쟁에 말을 타고 나갈 자격이 있는 중급 기마 무사와 보병에 해당되는 하급 도보 무사가 있었는데요. 하급 도보 무사 아래에도 계급이 존재했는데 바로 최하급 사무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가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 전역의 90%의 사무라이가 바로 이 아시가루에 해당되죠. 소위 잘 나간다는 중급 무사들은 영지를 하사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최하급에 해당되는 아시가루들은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복록을 받아야만 했죠.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무라이는 평민보다 높은 특권층, 즉 지배층인데 왜 쥐꼬리만한 복록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그들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는 25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은 무술을 갈고 닦다가 전쟁이 터지면 공을 세워서 출세를 해야만 하는 직업이었죠. 조선의 과거 시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여 출세할 수 있는 제도도 딱히 없었습니다. 이러니 애초에 출세할 길도 없고 전쟁도 없으니 사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늬만 특권층인 직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칼은 그저 자신이 사무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소품으로 전락해버렸죠. 게다가 막부는 사무라이의 범죄를 막기 위해 함부로 칼을 뽑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만약 칼을 뽑아 살인을 했다가는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지며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신분이 강등되었습니다. 막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칼을 뽑을 일조차 없어지자 칼날 없이 칼 손잡이와 칼집만 차고 다니는 사무라이들도 있었습니다. 칼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평화의 시대. 이것뿐 아니라 그들이 출세할 수 없는 이유에는 일본 전역의 사무라이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일본의 인구는 3,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사무라이는 이 인구의 7%에 해당되는 2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청의 지배층인 신사층이 0.3%, 프랑스 혁명 전의 귀족 지배층이 0.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러니 아무리 특권층이라 하더라도 이들 모두에게 높은 복록을 줄 수도 없었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대부분의 사무라이가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에도 시대 후기에는 아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바로 악덕 대출업자들 때문입니다. 일부 대출업자들이 사무라이들이 급여로 쌀을 지급받는 날을 노리고 대량의 쌀을 시장에 풀어 쌀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죠. 그 후 가난해진 사무라이들에게 친절한 척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많은 사무라이들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높은 이자의 대출. 이 악순환은 아예 사무라이라는 계층을 말살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하급 사무라이들은 자신들보다 아래 계층인 평민들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적은 돈이라도 벌어야 했죠. 오늘날로 치면 아르바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아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아르바이트가 바로 우산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우산 제작업은 일본 전역에서 우수 산업으로 밀고 있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고 여기에 사무라이들이 대거 몰리게 된 것이죠.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대나무를 엮어 제작만 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었을까요?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무라이들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무척 특이한 아르바이트도 있었습니다. 바로 애완용 곤충을 담는 무시카고라는 상자를 만드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에도시대 중후기에는 평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각종 취미가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애완용 곤충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무시카고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수의 사무라이들이 이 아르바이트에도 몰리게 된 것이죠. 참고로 애완용 곤충에는 귀뚜라미, 여치, 반딧불 등이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급 사무라이들은 이 외에도 호롱불을 제작하거나 나팔꽃을 재배하는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일당을 챙기며 간간히 삶을 꾸려가던 하급 사무라이들은 아무리 이래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무라이들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큰 부를 쌓은 상인들은 평민이라도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죠. 자기들보다 아래 계층인 평민들은 부유하고 지배층이자 특권층인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 사무라이들은 사회가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각 지역에서 사무라이들의 작은 반란이 일어나자 막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막부는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사회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재정개혁이었습니다. 하급 사무라이들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상업으로 축적한 부를 어느 정도 나눠줘야 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더 거대한 부를 축적해야 했는데 상업을 더 부흥시키는 재정개혁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막상 재정개혁을 시도하려니 개혁을 주도해갈 수 있는 인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일본 전역에 설치하기에 이르죠. 이 시기부터 오늘날의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번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교의 탄생은 하급 사무라이들에게 아주 큰 기회였습니다. 출세의 길이 꽉 막혀있던 그들에게 번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출세길이 열린 것이죠. 그렇게 번교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무라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그림은 하급 사무라이가 독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모습은 무척이나 생소하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 모습. 번교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일명 독서하는 사무라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무라이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지식인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학문에 관심이 많던 사무라이들은 명, 정, 조선에서 들어온 주자학, 양명학 계열의 유학을 접하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국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일부 사무라이들은 서양의 언어를 필두로 하는 외국어 서적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 정도의 교養을 쌓기도 했죠. 사무라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문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 차문화와 독특한 화풍을 활발하게 발달시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차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일명 하이쿠라 불리는 일본의 시문학도 이 시대에 꽃을 피우게 되죠. 문화뿐 아니라 종교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불교에 심취한 사무라이들이 출가하여 승려가 된 경우도 많았는데 이들이 모여 전투 집단인 승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인재 등용을 위한 막부의 교육 장려 산업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재정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가 일본의 각 번에서 무수히 탄생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번이란 지방에 자리 잡은 다해묘의 영지를 말합니다. 이 많은 번들 중에서 재정개혁에 성공한 번들도 나오게 되는데 바로 사스마번과 조슈번입니다. 이 번들은 성공한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전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스마번과 조슈번에서 성장한 하급 사무라이들이 일본 전역에 정치개혁을 시도하면서 일본의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게 되죠. 참고로 정치개혁을 주도한 하급 사무라이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도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슈번 출신의 하급 사무라이였으며 메이지 유신을 이뤄낸 대표적 인물이죠. 이토 히로부미처럼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하급 사무라이들은 힘을 모아 막부를 엎어버리고 메이지 유신을 이뤄냈습니다. 하급 사무라이들이 교육을 받은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을 뒤바꿔버린 것이죠. 아르바이트로 삶을 이어가던 극빈층에서 시대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거듭나기까지 일본 역사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것은 이 하급 사무라이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